네, 대표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은 그냥 질문지에는 없었는데 여쭤보고 이제 질문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뭐 어차피 저는 거의 모든 제 활동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 보시고 있는 그대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제가 순천에 한 4달 갔다 온 사이에 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실제 행동을 옮기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 지난 16일 날 기자회견 여셔가지고 이제 눈물의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근데 이제 그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기자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했었고 이미 이제 보도도 일부 된 바가 있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그 기자회견과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강서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바뀌라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것의 근거로 뒤에 이제 그럼 윤석열 정부의 17개월 동안의 실정이 이런 것들이었다라는 걸 열거했는데 한 처음 나온 게 이제 해병대 최상병 사건 거기에 이제 손직한 최상병의 대한 수사를 해가지고 억울함을 밝히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현재 처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원래 그거 말고도 뒤에 한 2-3개 5개 있는데 거기서부터 저는 되게 뭐 하려고 이거 정권 잡은 건가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특히나 그 최상병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아픈 사연도 있고 그게 외동아들이고 시험관 시술로 부모님이 40살 돼가지고 낳은 자식이고 그리고 부모님도 공무원이라서 이 상황에 대해서 별 말도 하실 수 없는 것 같고 소방공무원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참 메시지를 톤다운하고 계시는데 그것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해 가지고 거의 탄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말 잘못됐다.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를 만한 사건이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북받쳐 올랐죠. 예전에 제가 다른 행사에 가서도 비슷하게 눈물이 난 적이 있는데 그게 천안함 때였거든요. 천안함 행사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그 대전에 이제 현충원 갔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전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생존 장병 중에서도 아직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내려오면서 굉장히 그에 대해 가지고 부적절한 설화를 일으킨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최원일 함장에 대해서 뭐 패장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그 병사들 지금 폐잔병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좌초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직까지 지금 거의 뭐 이제 15년이 다 돼가는 일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비난하고 이렇게 뭐라 될까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면 그때마다 이제 눈물이 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상병 건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게 보수라는 곳을 집권해가지고 경상북도 포항 출신의 경북대학교를 졸업한 해병대에서 꾸준히 20몇 년 동안 장교로서 복무해온 그리고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 검사 시절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그 사람을 반정부 세력으로 몰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과거에 검찰 있을 때 그런 것과 비슷한 모습을 부정하는 듯한 그렇죠. 자기 자신의 그 가장 큰 가치에 대한 부정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권력자에게 저항하는 것은 나는 멋진 스타 검사고 대신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 내 지침에 반발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제 적이다. 항명수괴라고 처음에 이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가장 큰 상징 자본이었는데 그것을 많이 상실한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경제 전문가가 되어서 경제를 확 살릴 아이디어를 제시할 거라 본 사람 많지 않았어요. 다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협력해가지고 좋은 판단을 하길 바랬을 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한 교육 전문가라 가지고 갑자기 교육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거라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만 공정하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교육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교육 정책을 펼치기 바랬던 것이고 적어도 수사나 이런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본인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이거를 잘 분위기를 만들 거라 생각했고 본인이 공무원으로 26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명예를 건드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감수성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완전 전체주의인 거예요. 대통령의 입장이 중요하고 대통령이 면이 안 상한 게 중요하지 국가를 위해서 계속 헌신해왔던 박정훈 대령이라는 그런 사람의 명예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간 거거든요. 저는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게 보면. 원래 보수에서는 그 전체주의보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 개인의 권리를 쌓아 올리면 그게 곧 국가 전체의 어떤 그 인권 수준이고 이렇게 드러내는 거다라는 인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이건 전체주의지 보수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에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그 오류라는 것이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성이 좀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뭐 참모들을 좀 잘못 쓰셔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국민 앞에서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국민 앞에서 뭐 이렇게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대국민 사과 정도 뭐라 이름 붙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 당신께서 당신의 통치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뭔가 잘못된 게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하락세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에서도 자화자찬. 내가 세일즈맨이다. 가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실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에 LNG선을 뭐 몇 조 원어치 수출한다고 해서 이걸 이제 세일즈 외교라고 하지만은 현대중공업은 이미 전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에서 사우디가 배를 사가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저는 사우디가 배를 살 의향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에서 사가는 게 맞는 건데, 이게 그러면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야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울산에 조선소관이 뻘밭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배를 먼저 파라고 이러면 영웅담이지만은 지금은 국가적인 어쨌든 지원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회사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1등 회사인 곳에서 누가 배를 사간다, 이게 대통령 업적이라고 홍보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경제가 살아났다 믿을 국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죠. 대통령께서 예전에 보면은 진짜 모래사장에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제철소를 세우고 중공업을 일으키기로 한 지도자의 결단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지만은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반도체가 잘 되면 경기 때문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것일 테고, 조선에서 갑자기 몇 조 원이 수주가 들어오면 조선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두 품목은 우리가 각 분야에 세계 1등 하고 있는 분야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너무 이런 거에 치중하면 또 이제 예전에 보수가 한창 비판했던 MOU 정치 이런 거로 가는 게 아니냐. 뭐 MOU 맺고 왔다 갖고 옛날 이제 기사 도배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외치로 이제 내치에 그걸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 우리 국민들 너무 똑똑해서 다 알아요.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경제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대통령이 무슨 경제를 살리면 대단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것이 또 알고 있어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에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제 도박적인 경제 운영이 안 되는 나라거든요. 예전에는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뭐 특정 분야에 몰빵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손들어 치고 올라간다든지, 갑자기 무슨 외교 정책을 통해 가지고 미국 시장이 우리에게만 단독으로 열려가지고 떼돈을 번다든지 이런 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제사회가 굉장히 안정화되고 또 치열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대통령께서 오히려 관리해야 될 것은, 우리가 2012년부터 경제 민주화라 그랬죠. 결국엔 경제 성장이나 경제 민주화는 여러 사람이 복잡하게 정의하지만 간단하게 이거예요. 경제 성장의 과실이나 경제의 성과가 민주적으로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냐, 이런 거를 오히려 공정과 상식의 영역에서 다루셨으면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었을 거라 봐요. 근데 갑자기 내가 뭐 1호 영업사원이다 하면서 막 세일즈 한다 그러고 가서, 그리고 스포츠 외교 같은 경우에도 저는 대통령께서 왜 부산 엑스포 이렇게 세게 베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산 엑스포 꼭 유치됐으면 좋겠어요. 부산에 좀 활력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치 전략이라는 거는 굉장히 납득 가능할 정도로 기민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 서울올림픽 유치할 때, 88년 서울올림픽 유치할 때 그때 우리의 전략이라 하면 결국에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대립해가지고, 그 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나 LA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한쪽 진영만 참가하는 대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분단 국가이면서도 모든 나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올림픽을 만들어 보겠다. 그게 우리 서울이다. 그리고 서울에서 올림픽이 잘 되면 분단이 오히려 허물어지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제3세계 국가들의 완전한 지지를 우리가 받아내면서 이제 성공하게 된 것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은 뉴욕 가서 40개국 정상회담을 했다. 그래서 코피 터졌다. 이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그냥 자화자찬 놀이같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좀 뭐랄까요, 너무 올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법이, 나 코피 흘렸어요, 나 열심히 했죠, 잘했죠, 이거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는 약간 벗어난 이야기긴 한데, 사실 이제 저랑 이제 연령대도 비슷하시고 저희 온라인 커뮤니티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온라인 커뮤니티 본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과하면 바보. 이런 말이 있고, 사과하면 결국 잘못을 이제 시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사과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과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또 남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정치권도 사실 여야
들을 보면은 사과를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사과를 꺼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아닐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면 사과하면은 망한다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 사과하면 오히려 더 달려서 때린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런 말도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개선하고 할 때 사과의 정석이 무엇이냐, 관계 개선을 할 때 그런 게 무엇이냐, 사과문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것, 그렇게 해야 상대의 마음을 풀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 대통령께서 지금 해야 되는 건 국민들의 마음을 푸는 거거든요. 풀기 위해서는 그 사과문의 구성 요소 이런 걸 보면은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시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 명확해야지만이 사과문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는 게, 저는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인 이유가 있어요. 결국 5년의 임기 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아무리 대통령 욕하고 싶어도 그게 기본적으로는 임기 초에는 대통령이 잘하길 바라면서 대통령 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부터 국민들이 예를 타박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뭔가 명시적으로 탄핵이나 뭐 이런 상황에 걸릴 만한 일은 안 하면서 국정을 놓아버려요. 그러면 국민들은 피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국민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3년 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잘했으면 하는 생각에 오히려 먼저 좀 이런 거를 고치고 앞으로 3년 반 동안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적하는 거지. 저는 대통령께서 되게 특이한 이력이 탄핵 때 수사했던 검사기 때문에 그걸 일반 사람보다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을 이렇게 책 잡아가지고 걸고 넘어지니까 탄핵이 되더라. 이걸 저희는 모르는 내용까지 알고 계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방어적이세요. 나는 여기서 절대 단 하나도 물러설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사과 비슷한 걸 하고 나가지고 잘못했다는 분도 있지만은 박 대통령이 그때 오히려 저는 그때 태블릿 PC 건이 터진 다음에 유감 표명을 할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유감 표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가 타올랐다 본 입장이거든요. 그때 박 대통령이 그때 국민들 앞에 서서 한 얘기를 보면은 나는 연설문 정도만 맡겼지 이 사람이 뭐하고 다니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사실 강경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서는 만약에 이건 진짜 반성한다. 그리고 앞으로 측근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선이라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절연하겠다. 그리고 최순실 씨는 내가 수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의뢰하겠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손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일 때 국민들은 그래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뽑았고 한 번 더 믿어주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 1년 반밖에 안 지났지만 그 지점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 가장 솔직해질 때 그리고 가장 거기에 대해서 진심 어린 해법을 내놓을 때 국민들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어보자라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근데 지금은 뭐 말만 하면 가짜뉴스다. 뭐만 하면은 선동이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맥락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이제 사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난 이후로 이제 사과라는 단어를 쓰셨고 이제 어느 맥락에 쓰셨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러면서 띄운 게 정부 여당에서 띄운 게 이제 혁신이거든요. 그 천하람 이제 당협위원장은 일단은 혁신위원 합류 제안에 이제 거절했었고 이제 그게 거절한 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궁금하고 또 이제 천하람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운으로 불리는 인사들이잖아요. 그 혁신위에 대한 평가까지 좀 곁들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아무래도 당대표 계실 때 그때도 혁신위 하나 발족을 했었잖아요. 최재형 혁신위와 다른 바가 뭔가.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수용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지 혁신을 뭘 갖고 와도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나는 거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도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가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 살 어리고 그리고 저랑 생각이 많이 비슷하고 하니까 제가 천하람 변호사한테 어떤 정치적 판단할 때 지시를 하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혁신위원회에 천하람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이준석이 말려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와 정치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 중 하나 뭐냐면은 보통 보수 진영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쨌든 신념에 따라 정치를 하다가 저가 매수를 당합니다. 결국에는 아주 그냥 그렇게 외롭게 정치하고 또
신조에 따라 정치하다가도 나중에 현실에 타협한답시고 그렇게 가면서 변명구질구질하게 얘기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제가 후배라고 지칭할 수 있는 정치인 중에서 천하람 변호사나 신민기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들입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 자존심의 값어치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판단들을 하는 것이고, 최재형 혁신위와 이번에 인요한 혁신위가 전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최재형 혁신위는 우리가 지방선거에 이기고 나서도 우리는 혁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혁신하자. 그리고 당대표였던 제가 최재형 위원장한테, 최재형 의원이 그 직전에 바로 그 공천관리위원도 했거든요. 승리한 정당의 공천관리위원이었지만은 제가 그때 최재형 의원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의원님, 아마 이번에 공천관리위원 하시면서 이겼지만 우리가 더 문제점을 고쳐야 된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혁신위원장으로 봉사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에도 맞섰던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원장이 얼마나 올곧은 사람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한 번 더 당에서 그걸 해달라. 그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뼈아픈 부분을 지적했던 감사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걸 알면서 최재형 의원한테 그걸 부탁했다는 거는 그분이 혁신위원회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서 이준석의 리더십을 비판할 수도 있는 거고, 이긴 당이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메스를 댈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최재형 위원장한테 그걸 부탁했던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은, 제가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훌륭하신 분으로 항상 기억하고 있지만은, 제가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한테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 거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목하는 바뀌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인요한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 방에 높이는 방법으로는, 다들 그런 말 안 할 것 같은데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의 바뀌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짚어가지고 지적한다면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요한 혁신위에 기대를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순간, 뭔가 선거 지고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각성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어영부영 시간 끌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먹고 살만하다 생각해가지고 혁신은커녕 이제 또 제가 옛날에 노회찬 의원이 하셨던 말씀, 쇄신 대신 세신하는 걸 택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수 쪽에서요, 보면은 당 밖에서 매번 보면은 속된 말로 말만 세게 하고 나는 뭐 당을 개혁할 것이다 이런 분들이 시켜놓으면은 권력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전에 보십시오. 예전에 전원책 변호사 그렇게 뭐 방송 나와가지고 내가 다 이 자식들 정치적 단두대로 보내겠는데 이러고 떠들고 다녔는데, 그때 조강특위 들어가가지고 뭐 하러 가자마자 바로 뭔 말 했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당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그 비장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본인의 인선이 발표된 지 한 3, 4일 지났는데 아무 문제의 핵심인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의 변화에 대해서 지적이 없다는 거는 그냥 이 관심사가 식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정복 정무수석하고 만나가지고 당대표는 물론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또 이진복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은 총선 개입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좀 그거를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이야기할 것이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만나서 뭐 같이 무슨 뭐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얘기 하겠다는 건지, 거침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직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까지 전화로 누구랑 무슨 얘기인지 알 바가 아닙니다. 아니면 술자리에서 누구랑 무슨 얘기 했는지 뭐 그거 알 바 아닙니다. 그 옛날에 보면요, 독립운동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나 사실은 마음속에 독립운동할 생각이 있었어, 이런 거. 나중에 가서 그런 말 아무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 유공자를, 독립 유공자를 서운할 때는요, 홍범도 장군 같이 뭐 본인 표현대로 배운 게 없어도 예를 들어서 정말 만주에 가가지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지, 아니면은 이회영 일가처럼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무장 독립운동에 재산을 댔던지, 아니면 하다못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처럼 미국에서 외교적인 활동을 통해가지고 뭐 한 기록이 남아있던지, 김구 선생님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뭘 할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일본의 주요 요인 암살이나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그런 투쟁에 나섰다든지, 이런 이력이 남아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독립운동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 없이 뭐 마음속으로 나는 독립운동 되게 하고 싶어 했다. 옛날에 김구 선생님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 이게 무슨 독립운동이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미 없는 그런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공개적으로 정치는 다 공개적인 발언으로 하는 겁니다. 밀실 대화가 아니라. 근데 그거를 지금 뭐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건지. 그 맨날 무슨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민심, 이런 얘기는 김기현 대표도 했어요, 옛날에도. 근데
가가지고 허심탄회 얘기한 다음에 대통령이 야 그게 아니라 이런 거에 하면 거기에 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직을 걸던지 뭐 있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은 난 직을 걸겠다. 아니면은 대통령이든 누구든 지휘관 막론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천 개입하는 게 있으면은 바로 제명시키는 것을 우리가 당론으로 가져간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딱 국민들이 기대하고 지켜볼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허심탄회하게 대화 많이 하세요. 허심탄회하게. 일단 오늘 이제 혁신위원들 인선이 발표가 될 텐데요. 아직 이제 발표 전이라서 발표 후에 또 제가 한번 여쭙고 인터뷰에 넣을 예정인데 어떤 인선이 돼야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좀 보십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정당이 정말 예전에 국민의힘이 정말 어떤 파격적인 선거 아젠다라는 걸 못 내놓을 때 보면은 맨날 똑같아요. 뭐 지도부 꾸리는데 호남 배려, 여성 배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호남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예전에 호남의 출신이라고 해서 그냥 호남 대표로 누구 앉혀놓고 이미 그 사람은 동네 가보면은 저거 이상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이거 정체성 정치하던 시절이 있거든요. 보수가 그러고 앉아가지고도 과반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15년 전에 20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세상 아니라고요. 지금은 정확하게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 문제가 뭔지를 인식해가지고 국민한테 드러내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해법이 있다? 그것만 내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인식 자체가 뭔지가 안 보이잖아요. 인요한 위원장이 통합을 하겠다 그러는데요. 통합과 혁신은 정반대 말입니다. 통합이라는 거는 너희들 그래 한 자리씩 줄게 이런 거예요. 혁신이라는 거는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잘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들어있는 거고요. 이번에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명시적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당을 그리고 국정을 망쳐놓은 자들에 대해 가지고 이 자들이 잘못됐음을 이야기하는 게 먼저예요. 여기서 두리뭉실하게 아니 이 자들이 지금 모든 대한민국 권력을 장악하고 해먹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 너도 그러면 같이 와서 한 자리 해먹자 이게 통합이라면은 이거는 같이 오물무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천하람도 안 한다 그러고 오늘 또 보니까 윤희숙 의원도 안 한다 그러고 다 이제 혁신위원 하는 고사하는 거예요. 왜냐 그냥 다 오염된 그 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같이 와서 오염되자 너만 깨끗하게 그렇게 놀지 마 우리 같이 오염되자 이거 하는 손짓이지 지금 이게 우리 같이 나가서 몸을 씻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가르마부터 혁신위원장이 제대로 트지 않으면은 그냥 이용당하는 거예요 또. 네. 일단 이제 좀 최근에 많이 나온 얘기가 신당 창당 얘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어제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제 1월에 이준석 대표랑 유승민 전 대표랑 뭐 중도보수 신당을 창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어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인규 변호사가 당을 탈당을 했어요. 탈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당 창당을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고 또 이제 공교롭게 이제 신 대표 그러니까 신 변호사가 얘기한 것들 이제 사당화됐다 이제 당이 이제 너무 독점화됐다 이 주장과 또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에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 맥락이 좀 당의 사유와 장악화 시도와 이제 약간 공통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당 창당으로 가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이제 느껴지기도 하는데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뭐 계획하신 바가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건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당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건 기술적인 문제고요. 신당을 누군가 끌고 억지로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국민들이 지금 이제 결국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은 그리고 그걸 집권 여당이 변화를 거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은 그래 신당으로 돌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고 그런 노력이 모여가지고 신당이 되는 겁니다. 누가 앞장서가지고 아무리 개화시키려고 하고 국민들한테 가가지고 당신들 지금 신당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끔가다 이제 나오는 정의당이나 진보당 같은 진보 정당이 되게 교조적인 그런 정당처럼 되어가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대중적인 만약 신당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아주 정의당이나 진보당 같이 이념주의적 정당이 아니라 전 대중적 기반으로 한 정당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양쪽 정치권에 대한 양비론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가서도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내세우는 가치들에 가지고 국민 다수가 아 그렇지 이게 필요한 가치야라고 동감할 때 된다 이렇게 보고요. 뭐 맨날 이쪽도 저쪽 지르면 우리 찍어라 이거 대명사 안철수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해가지고 갈수록 힘이 약해지잖아요.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자면은요. 제가 당대표 되고 할 때 내세웠던 가치들, 그러니까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느 선에서 능력주의와 더불어 가지고 그리고 또 토론이라든지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문화 위에서 가능하다라는 게 제 정치 철학이에요. 그 철학이 더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유승민 대표께서는 이제 12월까지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짜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상식적이에요. 왜냐면 12월 되면 이제 사람들이 예비후보 등록하고 이렇게 총선 움직임 시작하거든요. 그때까지 변화가 없으면은 아마 아무것도 되기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그 시기가 되면은 그 시기까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수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아니, 그냥 보수는 윤석열도 아니고 윤석열은 보수도 아닌데 왜 보수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 때문에 절멸의 위기를 맞아야 되느냐. 이거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전에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의 신당 창당에 아픔이 있을 텐데 왜 그러냐고 저 얘기도 해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요. 대중적으로 그때까지는 박근혜 키즈로 알려져 있던 이준석이 결국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치면서 저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선거 나가도 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누구의 추종자는 아니구나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준석이 있다고 봐요. 결국 현실이 시궁창이고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해가지고 항상 현실에서 도피하는 선택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정치적으로 큰 기대를 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도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신을 차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누가 눈을 흐리게 했던지 간에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만 잘 되면 우리가 총선 이길 거야 이런 허상 아니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 100석이 되더라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국회의원이 되면 돼. 아니 그게 그럼 그렇게 차라리 얘기를 하던지요. 지금 보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지지해왔던 사람들은 왜 그 개인의 야심 때문에 모든 게 희생되어야 되는 것이냐. 예. 요즘은요 제 유튜브 채널 한데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준석 씨 그러다가 이재명이 잘 됩니다. 이준석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협조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신들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있다고. 묻지마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있는 거라고. 예. 이미 강서보궐선거 때 하지 않았냐. 맨날 무슨 그 이준석, 유승민 제명해라. 무슨 다 이런 거 하던 분들이 지금 그 애국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재명 띄워준 거 아니냐고. 스스로 이제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나 그분들도 생각해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또 안철수 의원님이시잖아요. 안 의원님이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네네. 그 사람은 이제 평가할 가치가 없다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예. 저는 너무 흔한 스테레오타입대로 가고 있잖아요. 너무 흔한 그 방법론대로. 예전에 어쩌면은 가장 개혁적이었던 사람들이 보수 정당으로 넘어오려고 하면서 가장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붙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그냥 그거에 정형화된 모습을 그냥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나이 60대 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얻은 게 야, 이 당에 와서는 이준석, 유승민을 아무 때나 까면은 그냥 어르신들이 와서 페이스북에 호응해 주더라. 이런 거 배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배워가지고 어디다 써먹을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그분 저는 별로 상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대구를 이제 기자회견 마치고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뻐꾸기 탕난이라고 약간 히트친 키워드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짜 보수를 좀 이제 어찌됐건 진짜 보수가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의 취지이신데 사실 실제 TK를 돌아보시니까 민심이 어떤지 사실 제가 이제 취재 보면은 바뀌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마 처음 겪어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까지 민주당 계열 인사들만 득세시키고 있는 정권은 처음 본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대구에서. 그 민주당 인사들을 포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분들 중에 능력 있는 분들은 꼭 같이 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약간 컴플렉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수 진영에서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댓글 수사하면서 친박과 멀어졌기 때문에 친박 그리고 나중에 탄핵 때 수사하면서 친박의 그런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멸문지화에 가까울 정도로 수사를 했거든요. 그거 다 기억해요, 사람들이 친박에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쩌면 친박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 왜냐면 내가 한 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서 그 덩어리는 빼놓고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10년도 더 된 사람이 장관으로 다시 등장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친이 쪽에서. 보수의 인재풀 중에서 한 70% 덜어내고 옛날에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 다시 끌어다 쓰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지검장이자 그 검찰총장인데 본인이 어쨌든 조국 사태 이후로 완전히 민주당 쪽이랑 척을 져버리니까 그럼 여기서도 민주당에서도 주류가 되어버린 친노 친문과는 함께하지 못하고 이재명 수사한다고 이재명 쪽과도 함께하지 못하고 결국에 옛날에 국민의당 계열 사람들과만 이제 소통하고 인재풀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 진보 양쪽에서 마이너리그에 있는 사람만 끌어와 쓸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그렇게 된 거야? 본인의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 통합을 얘기하면서 김한길 위원장이 나선다? 저는 아마 대구 경북에서 지금 인내할 수 있는 역치를 넘어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거기 김한길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윤석열 신당을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도 계획했겠죠. 그런데 이제 불가능한 거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한 6개월째 뭔가 내가 정치 천재라 생각해서 막 이런 거를 막 김한길 위원장 듣고 해가지고 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딱 1번에 그 이재명 구속부터 막히니까 이제 뭘 해야 되지 이러면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조국 구속 조국이래 그 이재명 구속 그 다음에 민주당 돈봉투 수사 막 세게 하면서 민주당 와해시키려고 하고 그 상황에서 비명계가 당을 뛰쳐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비명계가 통합이란 명분으로 같이 와서 당을 하고 뭐 이런 그걸 윤석열 신당이라는 붙이고 이런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어그러지니까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해외 계속 돌면서 이제 계속 복권 긁고 있는 거죠. 아 이러다 혹시 부산 엑스포 이렇게 한번 되면은 내가 뛰어난 영조자 돼서 부산 엑스포 이거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제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비유했잖아요. 주식으로 하다가 어디서 내가 내부 정보 들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디 몰빵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거짓 정보여가지고 싹 주식으로 잃으면요 남은 돈 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간다니까요. 예, 그 선물에 다 넣은 다음에 야 그래 부산 엑스포 이거 한 방이면 터져. 예, 여기다 몰빵하자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딱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옵션 간다니까요. 마지막 남은 한 숟가락까지 다 긁어가지고 이제 자산 없앤다니까요. 근데 지금 딱 그거예요. 기획한 게 처음에 안 되니까 지금 전 재산 들고 모든 거 들고 그냥 선물 간 거예요 지금. 당대표 시절에 그 전부터 좀 하긴 했었는데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부터 했었는데 호남을 이제 좀 많이 챙겼어요. 서진 정책을 해서 이제 그리고 또 순천 가서 살고 또 계셨고 또 거기 봉사활도 하셨었고 근데 이제 그때도 많이 하셨고 광주 가서 또 현수막도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와 이번 여당에서도 좀 호남을 특별하게 또 순천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때 여기도 이제 호남 챙기기의 모습은 좀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외형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제 혁신위원장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순천 출신이고 그리고 5.18 참배하겠다고 했고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 서진 정책이 동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국은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라고 함은 결국에는 지금 전라도에 있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지금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비해서 기회가 부족한 것이나 이런 것을 해소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교육의 기회든 아니면 하다못해 지난번에 불거졌던 뭐 복합 쇼핑몰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지역에 어쨌든 이미 기득권으로 자리한 사람들이 어떤 광주가 아니면 전라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 뒤처지게 만드는 것들을 이제 오히려 여당이 새로운 플레이어로서 그 안에서 해소해 주길 바라는 거지 지금 다 죄다 무슨 호남 출신 인사 영입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구민주당인데 과거 국민의당 갔다가 어찌어찌 여기까지 넘어온 분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가 비판하는 그 당시 호남이 여러 가지 결에 있어서 전국의 다른 지방과 궤가 달랐던 이유는 그 정치인들이 옛날에 그걸 틀어막았기 때문인데 지금 그분들이 통합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기가 막힌 거죠. 저는 그 궤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 지금 통합의 대상으로 삼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예전에 이 호남의 문제를, 전라도의 문제를 전부 다 역사 문제나 이런 걸 치환해가지고 계속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예전에 이정현 대표가 광주 서구 나갔을 때 현수막이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도 새누리당은 안 됩니다. 뭐 이런 걸로 지역 감정으로 계속 버티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 지금 그분들이 나이 10년 더 먹었다 해서 우리가 통합의 대상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총선 이야기 중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제 종로로 출마시키는 게 어떻겠냐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 한 장관이 출마를 하면은 좀 반전의 계기가 된다거나 승리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정치적으로 그래도 감각이 가장 제가 1년 전부터 제가 아마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한동훈 장관이 장관 처음 할 때 한동훈 장관 왠지 하는 걸 보니까 황교안 대표랑 똑같은 길을 갈 것 같다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말은 제가 한동훈 장관을 뭐 저주하는 의미도 아니고 당연히 황교안 대표도 훌륭한 분이고 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태생부터가 비슷하고 그 정권에 상대적으로 젊은 그리고 보수가 좋아할 만한 류의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보수의 그냥 어르신들 밀어주면 대권주자 1위까지는 또 가요. 근데 거기 확장성이 어느 정도 있냐 이제 이 문제인 것인데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정권에 반대되는 말이나 아니면은 이런 걸 못하는 위치에서 계속 오시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그냥 보수에서 대권주자 1위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총선 때 불려 나오죠. 근데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지역구로 온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도 한교안 대표 똑같은 문제 고민했어요. 강남이나 이런 쉬운 데 가면은 비웃을 거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다고 어려운 데 가서 떨어지면 망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비례 갈 수도 없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뭐 비례 가서 총선 지휘하면 된다 얘기하는 사람인데 연동형 비례제에서 비례 못해요. 위성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위성정당 가가지고 어떻게 국민의힘을 지휘합니까? 그건 선거법 위반인데.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 장관도 머리 터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랑 굉장히 비슷할 거라 예측했는데 진짜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 한동훈 장관과 또 이제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 중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있잖아요. 그때는 좀 이슈가 돼가지고 좀 그러니까 언론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좀 조용해졌어요. 원희룡 장관이 사실은 제가 보수에서 소장개혁파로서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던 선배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번에 정권 잡고 나가지고 국토부 장관이 된 뒤에는 많은 국민들이 거기 실망했을 거예요. 내가 알던 원희룡이 맞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장관이 그동안 오랜 비주류 생활을 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생각을 한 것에 저는 개인적 판단 존중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원희룡은 옛날의 원희룡은 아니다. 그러면 이 길에서 뭐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래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근데 어떤 방법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비슷하게 또 열심히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김병민, 장해창 등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래요. 그렇게 굳이 그렇게 그런 길을 선택했다면은 꼭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걸 텐데 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항상 청년 정치인을 언급할 때 이제 대표님을 언급을 하는데 또 누군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미 청년 정치인은 아니지 청년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청년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저는 제가 30 넘은 순간부터 저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예, 저는 지금 잘 찾아보시면 제 입으로 제가 청년이라 얘기한 건 없어요. 30 넘었을 때부터 거의 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상대적 젊은 사람들이라고는. 근데 그것도 정치권에서는 상대적 젊은 거지. 30 넘으면 청년이라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 말 듣고 상처받은 분이 있겠지만은. 우리 사회가 갈수록 이제 무슨 해열제처럼 자꾸 이걸 청년의 연령을 늘려놔서 그렇지 뭐 평균 수명 그거와 관계없이 청년은 그냥 내가 봤을 때는 한 20대까지만 끊으면 돼요. 자꾸 이거 인플레 해가지고 좋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KTX 할인도 34살까지인가 이때까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제발 이거 늘려가면서 무슨 힐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40대 쓰면 아저씨입니다 그냥. 예. 저도 제가 30 넘었을 때부터 저는 청년이라는 생각을 조금 안 하거든요. 이제는 어디 가도 제가 그냥 아저씨지 제가 무슨 청년 드립치면서 제가 젊은 척 하겠습니까? 김병민도 청년 아니고요. 예. 장혜진도 청년 아니고요. 다 청년 아닙니다. 하람이도 청년 아니고요. 예. 다 그거를 청년팔이 하는 사람들은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예. 어찌됐건 청년 정치가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잖아요. 이제 여야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청년 정치가 마이너리그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뭐 청년 정치가 대단한 건가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정치가 그런 걸 텐데 이 사람들이 청년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많은데 청년 문제가 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경제가 활기가 돌면은 알바생부터 사장님까지 다 잘 되는 거지. 어떻게 딱 꼭 집어가지고 청년의 경제만 잘 되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이너리그를 만들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근데 꼭 그 마이너리그를 만들려고 하죠. 청년 일자리 문제. 그런 식으로 마이너리그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게 뭐였냐. 공공 일자리 늘려라고 공무원 확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법이 안 나오거든요. 저는 청년 문제라는 마이너리그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반대 당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어제 이제 제가 그 민주당에서 청년 토론 그 청년 공천과 관련 토론에 초청받아가지고 발제소로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나온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제가 청년 공천 30%였거든요. 근데 작년 지선 때 이제 당대표 시절에 뭐 청년들 뭐 특별하게 뭐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반대를 하셨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은 어느 때보다 젊은 사람들이 선거에 많이 진출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대표 이준석이 오히려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어라는 의지가 많이 부풀어 올랐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공천이 됐기 때문이지 청년 할당제 한다 그러면은 진짜 거기 가방 들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다 돌려가지고 이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만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거지 진짜 청년인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아마 청년이라고 하면서 공천받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쿠키 뉴스의 시그니처 질문인데요. 이제 정치인들에게 항상 여쭤봅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란? 저는 제가 뭐 처음에는 제가 정치 시작했을 때 벌써 12년이 다 돼가네요. 그래서 저에 대해 가지고 야 이준석은 뭐 어떻게 저기 정치에 들어가게 된 거냐? 뭐 누가 끌어주고 땡겨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저는 12년 동안 제가 증명했다 봐요. 그냥 노원구 제가 처음에 노원구 상계동 출신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 놀랐고요. 노원구 상계동 출신의 그냥 중산층 가정 정도에 태어났던 이준석이 공부 열심히 하고 살았더니만은 나라 돈으로 유학도 갔다 올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봉사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지니까 정말 누구에게 빚지지 않고도 정치할 수 있는 세상 이런 게 저는 사다리가 살아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박근혜 퀴즈 소리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고생 해가면서 내 메시지 유지했더니만은 전당대회에서 3천만 원 쓰고도 당대표 될 수 있는 세상 그게 저는 대한민국이 사다리가 살아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유지하는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 정치하면서 판단의 지점이 놓인다면은 대한민국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다리를 보면서 꿈꿀 수 있는 세상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시중에 답설이라고 하나요? 그 눈 위를 걸으면서 내가 눈 위에 걸어간 길은 다음 사람이 따라오는 그 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저도 그냥 그런 정치하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고 평가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빚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결국에는 내 뜻을 굽히지 않고 현실과
뭐 아주 완벽히 타협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현실이란 이유만으로 옳고 그름에서 그른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저 말씀을 기자들이 질문을 하거나 방송 나가셔서 다 답변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산업을 출입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1위인 것도 알고 뭐 다 아는데 그런 것들은 공부를 따로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문을 뭐 어떤 걸 정해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찌됐건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정보들이 빨리빨리 업데이트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 공부를 따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색의 시간이 있는 건가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은 가볍게 보지만은 20대, 30대 이준석이라는 사람 27살 때부터 해서 저는 어쨌든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이 공간을 열어줘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그에 부끄럽지 않게 할 만큼은 준비합니다. 예, 그게 당대표가 되면은 적어도 우리 당원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꼭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고요.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저는 제가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그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자면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자리인지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제라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질문은 다 마쳤고요. 혹시나 뭐 이렇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좀. 사실 지금 보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지만은 정말 보수를 사랑하셨던 당원이나 지지자분들한테는 더 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3번의 선거 동안에 우리가 승리 방정식을 구축했는데 정말 욕심이 많은 누군가들에 의해 가지고 그 승리 방정식이 부정되고 이제 본인들이 이해관계로 다 해먹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더 목소리 높여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얘기해야 돼요. 지금 들으시면서 누구는 그래 이준석이 니 잘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야 대통령이 아직도 옳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 존중합니다. 하지만 더 망해봐야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정치로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17개월 동안의 과오, 전체주의, 일방주의 이런 것들을 다 떨쳐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인터뷰하는 것도요.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에 하는 겁니다. 예. 이 속도로 가가지고 언제 다 마음이 바뀌고 다 보수가 정상화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오늘의 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